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기로 독자들과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담은 향후 우리가 24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궁금증들 답변 드리고요. 또 기왕 시간이 된다면 23년 전망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부합하게 맞아떨어졌는지 아닌지도 검증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이 그림 뭐를 뜻하는 것 같으세요?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이 그림. 네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1568년에 독일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제가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는 그림입니다.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죠. 그리고 그 4명을 길을 안내하는 자가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옳게 안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어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어요. 저는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게 제 분야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야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 의사의 말을 듣는 거고, 법적으로 뭔가 고민이 있으면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거지, 나 혼자 판단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누가 전문가답게 말을 하는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경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보시는 것, 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말해서 경제에 관한 눈을 뜨셔야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도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24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24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눈을 떠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저는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려요.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의견을 드립니까? 그죠? 여러분이, 제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여러분이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도 이 이야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좀 기대되세요? 네. 그러면 기대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박수 한번 치면서. 네, 좋습니다. 그럼 다 기대되시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물가는 그냥 고물가가 아니라 초고물가예요.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우리 신혼부부 두 분의 인생 동안, 두 분의 인생을 통틀어 이런 미국 물가 상승률은 태어나서 처음 만난 겁니다.
만 41세가 안 되시는 분께는 이런 미국 물가 상승률을 태어나서 처음 만나본 수준이죠. 그게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그 고물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경험했던 그 고물가가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 처음 만날 법한 그런 고물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장을 판단할 때 이 고물가 상황임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굉장한 미스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조언해요. 미스저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강조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커피가 한 잔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1,000원이었어요. 올해는 이게 2,000원입니다. 뭐예요?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오른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 물건의 가치가 특별히 올라간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하지 마세요. 동의할 때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건 가격이 이것저것 다 2배로 오르고 뭐 올랐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요. 물건 가치는 그대로예요. 물가만 오른 거예요. 가격만 오른 거예요. 그럼 가격만 올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네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는 10,000원짜리 가지고 분명히 국밥을 사 먹었는데 올해는 12,000원이나 내야 그 국밥을 사 먹으니 국밥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든 뭐하든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런 인플레이션 구간에 가장 우둔하게 의사결정 내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의 형태로만 들고 있는 자죠. 맞아요? 저축은 달라요. 제 저축하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축은 저축금리 5%만큼 이자가 발생하니 물가가 5% 오를 때 그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맞아요. 근데 갖고 있는 돈을 돈의 형태로만 들고 있다. 그러면은 당한 자죠. 그 대표적으로 전 재산을 돈의 형태로만 들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전 재산을 돈의 형태로만 들고 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세 세입자죠.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세 세입자는 3년 전에 전세 보증금이 5억짜리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5억짜리예요.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집값 떨어질 때 5억 원을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대단한 착각인 거죠. 5억을 지킨 게 아니에요. 3년 전 5억과 지금의 5억은 다르다라고 동의하세요? 네. 3년 전 5억과 지금 5억은 다른 거 맞아요? 네. 동의하세요? 그럼 동의하는데 왜 전세보증금이 3년 전에 5억이었고 지금도 전세보증금 5억이니까 나는 집값 떨어질 때 집을 안 들고 있음으로써 나의 자산을 지켰다고 착각하죠? 이런 견지에서 제가 우리 빠숑 대표님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24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보세요. 들을 때 결론을 듣지 마세요. 근거를 들으세요. 아시겠죠? 왜 하락할 거라고 하는지 근거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근거들을 조합해서 그들보다 훨씬 나은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듣지 말고 근거를 들으세요. 근거를 조합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된 근거 중에 하나가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에요. 맞아요?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대요. 20년, 21년에 버블이 형성됐는데 그럼 버블이 꺼져야 되는데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다. 좀 더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논리를 반박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22년, 23년. 근데 집값이 만약에 10억짜리였는데 22년에 23년 지금까지도 10억이에요. 집값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값이 실질적으로 안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이 답변하셨네요. 근데 10억에서 10억이 아니라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졌다면 이건 2억 조정된 겁니까? 그 이상 조정된 겁니까? 답변하셨잖아요. 공감이 안 되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 많은 전문가들도 거시경제를 뒤로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미스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전문성을 갖고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결과적으로 결론이 틀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라고 생각해요. 코끼리를 나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쪽 왼쪽만 보고 있고 오른쪽에 뭐 상처가 난 건 못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못 본 거예요. 근데 거시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못 보면 안 돼요. 못 보면 안 돼요. 22년, 23년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예요. 20년, 21년은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목가격이 그걸 명목가격이라고요. 명목가격이 20% 오른 건 그대로 20% 오른 게 맞아요. 근데 명목가격이 인플레이션 구간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떨어진 게 충분히 그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 것보다 전세 보증금의 가치가 떨어진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건 따져볼 일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접근으로 우리는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뷰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겁니다. 정말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다른 말로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녹는 겁니다. 이런 현상임을 감안하고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을 이걸 감안하지 않고 저칭하면 잘못 저칭하는 거예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죠? 2025년이 됐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없다. 그럼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적어도 24년까지는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재밌죠? 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그 물고기를 선물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24년 1년 동안 내내 붙어 다닐 것도 아닌데 지금 물고기 잡아드리면 뭐해요? 다 썩죠. 1년 후면 다 썩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스스로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파월이다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시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내가 파월이라고 했을 때 금리를 왜 인상하는지, 왜 인하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금리를 인상할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자. 이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만약에 숨을 못 쉬어서 헐떡거려요.
그러면 숨쉬게 도와드려야겠죠. 맞아요? 숨쉬게 도와드려야 돼요. 뭐 하려고, 뭐예요?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인공호흡 해야 돼요. 그때는 일단 내가 인공호흡을 해서 혹여나 이 옆에 이성이 나를 오해할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혹시나 내가 인공호흡을 해서 내 입냄새가 저 사람한테 전달될까 그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경제가 숨이 멈춰요. 경제가 숨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가 숨이 멈추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경제를 살려야 돼요. 경제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경제가 숨이 멈추면 역시 인공호흡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금리 인하예요. 아시겠죠?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뭐 하려 해요? 그쵸, 투자하려 해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져요. 그죠?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 경제에 뭐가 많이 생겨요? 일자리. 그쵸? 고용이 좋아져요. 그죠? 그럼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자가 될 테니 그 나라 경제에 평균적으로 뭐가 늘어날까요? 뭐가 늘어날까요? 소득이 늘겠죠? 맞아요? 소득이 늘 거예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하고 싶어져요? 그쵸? 소비하고 싶어지죠? 뭐를 그렇게 사고 싶으세요? 소득이 늘어나요. 뭐 사고 싶으세요? 혹시 사고 싶은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집 사고 싶고 또 집 없으세요? 네. 사치품. 뭘 그렇게 사치하고 싶으세요? 뭘? 뭐 차나 차가 사치품이에요? 외제차가. 외제차가 사치품이에요? 그럼 이것저것 많이 사니까 기업들은 뭐 해야 돼요? 더 투자해야 됩니다.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고 신상품을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투자예요. 이렇게 금리를 끌어내림으로써 일단 숨이 멈춰 있는 그 경제를 숨쉬게 도와준다. 그게 금리 인하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금리를 인하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숨쉬게 한다. 선순환 구조라고 해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따라해 주세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이거 꼭 알으셔야겠죠? 이거는 그냥 경제 원론이에요. 경제 입문. 경제의 기초예요. 지금 이 책이 그 책입니다. 경제 입문.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킨다. 그걸 언제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그걸 하죠?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을 때, 숨을 못 쉴 때. 검증해 볼게요.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경제가 숨을 못 쉬죠? 역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를 완전 끌어내립니다. 역시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가 숨을 못 쉬죠?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완전히 끌어내립니다. 찔끔 끌어내려요? 완전 끌어내려요? 완전 끌어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 위기가 있고 나면 집값이 폭락했다가 경기를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예,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요. 주식 시장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반등하죠? 주가가 급반등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하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력이라고 볼게요. 세력들이 제발 좀 경제 위기 와라 이렇게 막 빌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 경제,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잖아요. 그죠? 집값이 떨어져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폭락했을 때 그때 집을 살 기회를 갖고 싶다.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 아닌가요? 건설사는 무너져도 좋대요. 건설사는 무너져야 된대요. 한번 털고 가야 된대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건설사에 근무하는 그 많은 수많은 직원들은 나의 자녀이기도 하고 나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나의 소중한 친구의 남편이기도 해요. 근데 무너졌으면 좋겠대요. 왜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이런 분위기가 됐나 참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워요. 마치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 정의로운 인간이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토건 세력이래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폭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경제 위기가 와야 된다는 전제예요. 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보면 폭락한다는 주장은 다 보면 경제 위기를 전제로 깔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야만 한대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혁신한대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선물 드릴게요. 금리를 끌어내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집중한다. 그런 통화정책을 뭐라고 해요? 완화적 통화정책. 아시겠죠? 완화적 통화정책. 모르는 눈치셔가지고 참 제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가서 강의하면 지금 오늘 교환은 30분 안에 다 끝나요. 언어가 일치하니까. 언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언어 교육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게 경제의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사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경제의 언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습득이 빠른데 지금 언어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게 뭐라고요? 완화적 통화 정책.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그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완화의 시대.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완화의 시대. 그러니까 20년, 21년은 무슨 시대였어요? 완화의 시대였어요. 됐죠? 완화의 시대. 그 다음 이제 경기 부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넘쳐서 문제고 물가가 치솟아서 문제예요. 그러면 경기를 좀 악화시켜야 되겠죠. 맞아요? 악화시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많은 부분을 또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언어 교육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좀 저도 걱정은 됩니다만, 그러니까 왜 금리를 인상해야 물가가 잡히느냐 이런 질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답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도를 못 빼요. 어쨌든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아까 저랑 처음 말씀 나눴던 주제가 뭐예요? 초인플레이션. 22년부터 등장한 숙제가 경기 부양이 아니라 뭐예요? 숙제가? 물가 안정이 숙제인 거예요. 맞아요? 물가 안정이 숙제예요. 그러면 물가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긴축적 통화정책. 금리 끌어올리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 기조가 집중되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긴축의 시대. 따라주세요. 긴축의 시대. 제가 여러분께 이 시대를 꼭 구분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누구의 말을 들을지를 판단하시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이상
시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아마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그 철부지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했었어요. 철부지의 철이 뭐예요? 철부지의 철, 순환글이에요. 뭐죠? 계절. 사시사철, 계절. 부지는 한자어예요. 부지는 뭐죠? 알지 못한다. 그럼 철부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계절 변화를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져요. 봄에는 뭐 합니까? 씨 뿌려요. 가을엔 뭐 하죠? 수확해요. 근데 만약에 가을에 씨를 뿌리면 그 농사가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그렇게 계절에 걸맞지 않게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가을이 오고 누군가에게는 봄이 와요. 똑같이 계절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는 고금리가 오고 누군가한테는 저금리가 와요. 똑같이 경제 여건의 변화가 찾아와요. 누군가에겐 인플레가 오고 누군가는 피해가요. 똑같이 경제 여건의 변화는 찾아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맞게만 의사결정을 내리면 돼요. 가을이네 씨 뿌리자. 겨울이네 파카 준비하자. 여름이네 뭐 놀러 갈 준비를 하자. 계절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겨울이네 나시 입고 나가자.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죠.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짓는 건 긴축의 시대냐 완화의 시대냐, 그리고 긴축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전환기냐, 이게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24년은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기 위한 전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그래서 금리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대를 잘못 구분하면, 시대를 모르고 의사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저랑 3번에 걸쳐서 문장 하나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다 끝까지 완성적으로 따라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놓치지 않고 내가 따라해 보겠다 생각해 보세요. 자, 쉬운 문장부터 따라합니다. 돈은 이동한다. 돈은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네, 돈은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그 높은 수익성의 기준이 되는 게 금리예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재테크가 뭐예요? 여러분, 재테크 관점에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자산관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재테크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테크. 재테크가 뭡니까? 혹시 선생님, 재테크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테크가? 재테크가 뭐길래? 뭐예요? 재테크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면 재테크입니까? 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재테크의 뭐 정의가 각각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따라해 주실 거예요? 네.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그게 재테크예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돈을 현찰로 들고 있을 것인가, 저축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저축은행에 들고 있을 것인가, 보험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주식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채권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금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어떤 형태로 나의 돈을 들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재테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산의 형태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자산의 형태로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항상
항상 주식이 오라요? 항상 부동산이 오라요? 항상 현금이 오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년에는 어떤 자산의 형태가 올라갈 것인가? 그게 맞든 틀리든 한번 가늠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옮겨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게 자산관리고 그게 재테크예요. 항상 주식이 아니라고요. 제가 정말 강하게 한마디 던졌던 메시지가 2022년에는 주식 투자하는 해가 아니다.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었어요. 2019년에 2022년 경제 전망할 때 22년은 주식 투자하는 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금리가 제로 금리로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돈을 은행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돈을 빼서 어디로 이동해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요. 이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니까 그 시장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요예요, 수요. 돈의 이동이 수요예요.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완화의 시대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완화의 시대다 라고 하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지배 보유 비중을 늘리면 돼요. 반대로 물가가 숙제입니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돈의 이동이 또 일어나죠. 왜? 상대적으로 저축이 유리한 투자 수단이 돼요.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돈이 또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으로 쏠려요. 그 여러분 기사 다 보셨죠? 은행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국면에 이자 수익이 뭐 이만큼 있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돈이 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축하시면 돼요. 제가 23년 저축을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저축하셔라고요. 그래서 현금, 유튜브에 현금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진짜로. 진짜로.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재테크인 거예요. 재테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잘하는 건 아무나가 아니죠. 잘하는 건 뭐예요? 돈의 이동을 보시고 같이 이동하면 돼요.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사례를. 2020년 팬데믹 때 금리 제로금리로 막 떨어뜨렸어요. 인공호흡한 거예요. 완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주식시장으로 막 이동하죠.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운동?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어요. 맞죠? 여러분 다 참전하셨죠? 여기 이분 같으신데? 참전하셨죠? 그때 뭐라고 하면서 뛰어들었어요? 사자! 맞아요? 사자! 하면서 뛰어들었어요. 사자. 언제 사자? 떨어지면 사자.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산다.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근데 그게 떨어지면 내가 산다가 좋은 공식이에요. 언제? 완화의 시대 때. 봄에 씨 뿌리는 것처럼. 완화의 시대에 적절한 공식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시대가 바뀌어요. 22년이 찾아옵니다. 이제 완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긴축의 시대예요. 가을이 왔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공식을 도입하죠. 떨어지면 내가 산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이런 열정적인 얼굴 표정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내 돈 어떡해? 하면서. 연기 잘합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때 떨어질 때마다 또 사고, 사람들이 그래. 떨어질 때마다 사래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사요. 그런데 왜 떨면서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막 질문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하죠? 아니에요. 당신이 사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사고 계신 거예요. 왜 떨어질 때 사고 계시냐고요? 미치겠습니다. 근데 3프로TV 같은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삼성전자가 한 10만 전자 찍었을 때 9만 전자로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죠? 싸다 담아라. 25만 원 간다. 8만 전자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니요. 똑같은 말은 안 합니다. 조금 바꿔요. 진짜 싸다 담아라. 25만 원 간다. 7만 전자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센 말을 갖고 오죠. 아니요. 진짜 싸다 담아라. 논리는 별로 없어요. 25만 원 간다 이거예요. 6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더 논리적인 어려운 단어를 고안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박앤세일이다 담아라. 25만 원 간다. 5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주식 투자 못 해먹겠다 하고 시장에 사라지죠. 철부지의 조언이죠. 철부지의 조언을 들었고 그 철부지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투자한 나도 철부지였죠. 시대를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했던 대표적인 우리의 경험이에요. 완화의 시대 때는 주식 담는 거고요. 긴축의 시대 때는 주식 안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 간단한 걸 배제한 채,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모른 채 그냥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 투자한 나,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속의 나죠. 내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구분해야 돼요. 돌이켜보면 증권사 직원은 주식 팔으라는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메커니즘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의견들이. 그죠? 좀 이따 의견은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의견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시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10분만 쉬실까요? 그러면 딱 정확히 8시 4분에 시작할까요? 8시 4분 늦지 마세요.